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영장에 적시했었던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액수도 크게 줄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 등을 명확히 밝혀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자, 어떤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습니까? 네, 어젯밤 9시 20분쯤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건데요.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업자 정모 씨가 함께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구속될 때 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 그러니까 성남시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빠졌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범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한 뒤에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 혐의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오늘 오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맞장구 치던 것이 녹음이 돼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은 오늘 오전 남욱 변호사를 사흘 연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뇌물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도 시청 정보통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이메일과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국감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경남 봉화마을을 잇따라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서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광주와 봉화마을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첫 행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사로서 두 차례 국정감사를 마친 뒤 대선 후보로 진행하는 사실상 첫 일정인데요. 민주당의 상징성이 큰 광주와 봉화마을을 출발지로 선택한 건 경선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광주를 찾은 이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원팀을 꾸리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 전 대표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협의하면서 경기지사직을 내려놓는 시점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전두환 씨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이후에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추가 비판에 SNS에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송구하다는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당일인 어젯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관리하는 반려견 토리의 SNS에 사과를 개에게 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란이 바로 불거졌고 2시간 정도 뒤에는 글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올라왔던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캠프 측은 실무진이 윤 전 총장 아버지 얘기와 함께 사과의 의미를 설명하려던 것을 반려견 SNS에 올리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당 안팎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의 사진 논란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경선 경쟁을 벌이는 홍준표와 유승민, 원희룡 캠프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윤 전 총장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선 경선 이후 잠행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이 저급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며 대선 주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질타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검찰이 벌이는 눈물겨운 사투, 날치기 공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을 찾아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 처리에 항의하는 한편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실체, 몸통,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윤 전 총장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일이라며 역공에 집중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감을 달군 대장동 게임 시작은 박영수,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 패밀리였다. 이 당시 윤석열 중수부는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가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은커녕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5,500억 원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해서 한세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은 성립할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사과했지만 이번엔 SNS에 올린 사진들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캠프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윤 전 총장 캠프 대외협력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문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개사과 사진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정도 파문이면은 캠프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일단 캠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 후보께서도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 YTN에서 아마 이게 마수 토론 하실 텐데요. 네네. 아마 토론하시면서도 또 사과의 말씀을 아마 한 번 더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시절에 1980년도에 형사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을 당시 피고인으로 해서 무기력 선고를 했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보안부대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한 두세 달 이상 쫓겨다녔던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5.18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갖는 의미, 그다음에
전두환이 내란죄 또 반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이게 우리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면.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어떤 상황인데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게 발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언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 11시에 사과를 한번 했었고 또 어제 오후에 본인이 직접 아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로 이게 절절하게 사과를 했었는데 아마 저녁 시간에 야간 시간대에 캠프 실무자가 이 후보의 어떤 절실한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게 아마 저 사진을 좀 잘못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캠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 하기에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을 또 실무자가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변명 같기는 한데 이 인스타그램이 후보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니고 그 후보가 기르는 반려견들만을 모아놓은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실무자가 이걸 좀 자유롭게 접근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게 사진 하나 올리는 거 또 캠프에서 어떤 글 하나 쓰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통하는 건데 저희들이 후보가 그렇게 누누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저 사진을 올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그 개사과 사진 올리기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돌잔치 사진도 공개됐는데 거기 보니까 돌잡이로 사과를 또 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또 써서 또 역시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얘기는 그 이제 독재자 통치 행위를 이렇게 비유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언사를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언제 이야기한 겁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보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맥락들이 사실은 우리 캠프 내에서 이게 조금 좀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후보의 메시지를 이게 함께 한 방향으로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SNS에 결이 다른 글이 올라오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 캠프 내부가 조금 덜 체계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 캠프가 구성이 된 게 이제 올 6월 달부터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업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저도 뭐 캠프 이제 한 부서를 맡아서 지휘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부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서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바로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틀 뒤에 페이스북으로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뒤늦은 사과였다. 등 떠밀려 한 사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 떠밀렸다기보다도 후보께서 사실은 이제 6월 말에 이제 첫 정치에 데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진위가 조금 잘못 전달되지 않았느냐. 초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 더 크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참모진하고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후보의 진위하고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전두환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만큼 이게 학살을 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가 졌는지
이게 소소한 부분이라도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토론 과정을 거쳐서 네. 조금 아마 이제 후보의 어떤 사과 말씀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가 대학생 때 이게 학생 모의 재판하면서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전두환의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범법 행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다만 이제 어떤 인재 선발 또 어떤 권한 이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얘기가 조금 곡해됐다 이렇게 초기에 생각을 하셨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등 떠밀려서 사과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본인의 뭐 그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계속 좀 고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유감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고집이 센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지적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또 세상에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 세상에 완벽한 대통령 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도 우리 후보가 100점짜리 후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예. 잘못된 네. 생각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당신이 이끌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이 어떤 점이 문제고 이런 점으로 생각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특히 YTN에서 우선적으로 비판을 해주시면 예. 저희 참모진부터 후보께 이렇게 진언 드리고 말씀드려서 네. 이게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군합발에 짓밟히고 총에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발언은 네. 삼가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발언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예. 지금 어쨌든 이 정말로 이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네.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한 2번 정도 본인이 직접 문안을 고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행보 보셨을 텐데 오늘 광주 찾아서 5.18 묘역 참배하고 윤석열 전 총장 비판하는 목소리 냈습니다. 이건 네, 또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당연히 대통령 후보라면 5.18 묘역 참배해야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저희 후보께서 최근 한 2, 3일간 어제 이제 사과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언론이 비판하는 거 저희들이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 분명히 비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호남 민심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네. 원래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주 현지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는 예. 호남 쪽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출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한 지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조금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예. 있었는데 사실은 요 2, 3일 요 거치면서 또 윤석열 후보나 또 캠프 저 같은 참모진들이 예.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또 조금 지켜보겠다 이런 여론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대응책이라기보다도요. 이제 얼마만큼 이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느냐, 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느냐,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실언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당 차원을 넘어서 우리 캠프 차원에서도 네. 일단 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시다가 네. 조금 극단적인 대비를 하려고 하는 데서 이게 말실수 지점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학습 속도나 이렇게 좋아지는 속도는 대단히 빠른데 네. 그래도 이분이 정치 나온 지 지금 한
4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아직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완벽하게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쨌든 내년 3월 9일까지는 정말 번듯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아픈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맞수 토론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좀 거세게 맞붙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유승민 후보가 잘못된 점 지적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또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생각을 공유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공유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뽑잖아요. 네, 네. 네. 내부적으로 여론들 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국민 50% 지금 당원 50%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소구를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조국 장관 일가의 범죄 이후에 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대단히 파괴가 됐고 네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찰에서 수사가 강력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민주당 정부가 지금 부패에 있고 이 부패를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권력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꿋꿋하게 해냈던 윤석열밖에 없다. 예. 그래서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 어떤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과거의 기계, 어떤 정치 권력에도 맞서서 할 일을 했던 이 기계를 국민들에게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당원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날 후보로 이게 선택될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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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시기를 몇 단계로 나누고 고통이 큰 업종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첫 단계로 정부가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고통이 큰 업종, 소외된 계층,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식당과 카페는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은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은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1,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도 1,408명으로 전주보다 290명 줄었는데 확산세는 확실히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오늘 0시 기준 3,500만 3,778명으로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2%입니다. 접종 완료율 70% 도달에 필요한 추가 접종 완료자는 94만 603명으로 100만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70%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도 누적 4,064만 4,903명으로 79.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국내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서 완화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중환자, 사망자 수 관리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에서 8명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 토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당 등 다중시설 입장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74.9%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20.2%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외국인이나 젊은 연령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과 젊은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서초역 등에 있는 주점과 유흥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 치료 중이던 68세 코로나19 환자 A씨가 어제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습니다.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서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던 전직 유명 카레이서가 8살 아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치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YTN이 확보했는데요. 이 남성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음식점 앞. 한 남성이 아이의 멱살을 잡습니다. 아이가 뿌리치자 억지로 잡아세우곤 무릎으로 옆구리를 찹니다. 이러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아이가 발버둥 치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또 애가 자기한테 울며 불며 굴복하지 않으니까 바로 또 했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서 놔버렸잖아요. 이 남성은 유명 전직 카레이서인 A씨로 자동차와 관련된 방송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8살 B군을 폭행한 건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B군의 아버지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입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앞니 1개가 빠지고 입술과 코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쳐가지고요. 1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음식점 주인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느냐고 묻자 A씨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다는 게 B군 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어저께 갔을 때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왜 저래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입에서 나왔대요. A씨는 과거 카레이서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 수상 이력이 2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일부러 아이를 폭행한 건 아니라면서도 치료비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술을 6병인가 7병 마셨고요. 제가 고의로 누구를 때리거나 고의로 뭘 하려고 했는 건 전혀 아닙니다. B군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8살 아동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동네 후배를 동원해 돈을 받으러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수거관리책 A씨와 수거 담당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거 담당자를 모집해 관리해달라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동네 후배 2명을 동원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에게서 6,800만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인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중부 해양경찰청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60톤급 중국 어선을 납포해서 선장과 선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오늘 백령도 서쪽 25km 해상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7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심정입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로 데뷔한 하이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최근엔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게재하는 플랫폼 업체와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이는 수수료 탓에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40에서 45% 정도를 먼저 떼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서 이제 에이전시랑 작가가 나누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버는 수익은 해봤자 20만 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 최근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작가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출판사인 에이전시를 통해 작가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가들은 플랫폼에 한 번, 에이전시에 또 한 번 수수료를 떼인다고 호소합니다. 정산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작가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건수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근거되는 부분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인가 보다. 이에 대해 네이버나 카카오 측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산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정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작가님들도 본인이 이 작품이 어떻게 얼마나 팔렸고 그거의 상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서 공개 의무화를 하는 등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인 정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든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엄호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능력 공원경으로 착각했던 아니 부분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역사의식들이 조금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그걸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89년도에 서울 경기시민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묻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왔다 갔어요.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어디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 지나갈 수 없어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감 후 첫 일정으로 광주와 봉화마을을 찾아서 말 그대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엔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삭제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 오늘 광주와 봉하마을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예.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인 아직 지원에 나서지 않다 네. 보니까 예.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 바로 광주로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낙연 지사로 호남 문제도 뻥 뚫려 있고, 예. 그다음 윤석열의 어떤 발언 논란으로도 호남이 뻥 뚫려 있는 이 차에 예. 때면 이때다 하고 마치 호남으로 가는 것 같은 예. 달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의 상징인 5.18 네. 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PK 부산경남의 상징인 봉하마을 양쪽으로 함으로써 나는 민주당 적통성이다, 진보적인 후보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대선주자 마수 토론이 있는데요. 예. 4명의 후보가 돌아가면서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 유승민, 홍준표 대 원희룡 이렇게 맞대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마수 토론이 이제 YTN 연합뉴스TV, JTBC 공동 주관으로 열리고요. 오늘 오후 5시 반에 열립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죠. 지금 후보들이 토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YTN에서 열립니다. 자, 각 후보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박석영 기자. 네, 윤석열 후보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맞수 토론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일찌감치 이곳 대기실에 도착해서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제가 윤 후보 대기실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좀 토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10번이나 했는데. 이게 토론 날이 갈수록 실력 발휘가 되시는 것 같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스로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후보들 간의 토론이 좀 건설적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뭐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향후의 토론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제가 캠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늘 좀 윤석열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후보님께서 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이 토론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은 언제 끝났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진행되다가 끝나기 때문에 뭐 무슨 전략이라는 게 따로 저는 없습니다. 네. 또 이제 합동 토론 많이 해보셨지만 맞수 토론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좀 시간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오히려 둘이 해보니까 4명 또는 8명이 했던 것보다 좀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좀 건설적인 토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분야 위주로 오늘 시간 관리를 해서 말씀하실까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선 그 후보들이 어떠한 그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깐 대기실 살펴보니까요. 그 특보부터 대변인분들까지 많은 캠프분들 와 계시고요. 또 토론 준비 위해서 분주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토론 시간 다가올수록 긴장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 굉장히 기대됩니다. 윤 후보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주자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맞토론을 벌이는데요. 자, 부장원 기자. 유승민 후보 도착했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금 도착해서 토론 준비 여념 없으신데요. 예. 네, 유승민 후보 그동안 토론회마다 오늘 토론회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와 팽팽한 신경전 펼쳐왔습니다. 그런 만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대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빨리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리 오실래요? 아이고. 후보님, 예. 오늘 준비 연임이 없으실 텐데 제가 예.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워낙 토론의 명수로 불리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유, 예. 긴장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오늘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토론 때마다 긴장합니다. 예, 뭐 토론 때마다 긴장 안 하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1대1 토론이니까 또 윤석열 후보니까 평소에 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물어보던 그런 거를 각자 20분씩 있으니까 좀 충분히 물어보죠 뭐. 예.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상대방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1위 주자기도 하고 최대 예. 경쟁자기도 한데 예. 약간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1인지 3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 뭐, 그동안 여론 지지도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판에 요동칠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뭐 워낙 잘못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이든 시민들이든 지금 우리 경선 과정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여론조사나 뭐 당원 여론조사나 이런 데 잡히지 않던 그런 민심이나 당심,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실제 투표에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예. 본격적이고 예. 송곳 같은 질문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 예. 혹시 민감한 질문, 약간 이거는 꼭 하고 싶은 질문 혹시 약간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작전 비밀인데, 예, 아마 뭐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그걸 제가 대신 묻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보님 오늘 토론회장 오시면서 지지자분들 많이 모여 계신 거 예, 보셨을 앞에 텐데 많이 모여 계셨어요. 네, 약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지해 주시는 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예, 아주 멋지고 치열한 그런 토론을 오늘 해서 유승민의 진가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 토론 막바지까지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워낙 토론의 명수이다 보니까 긴장보다는 더 평소 실력을 100% 다 발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른 주자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또 유승민 후보 만나봤습니다. 지금 대기실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계속해서 박석영 기자, 원희룡 후보 만나러 가야죠. 원희룡 후보 대기실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 저는 원희룡 후보 대기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토론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뭘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이에 쓰시기도 하고요. 글쎄 준비한다고 저희 캠프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막상 제가 해야 되니까 긴장도 되고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네. 긴장된다고 하셨지만서도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런 별명을 얻으시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좀 얻고 계시잖아요. 이 별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강사가 아닌데 강사라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가장 절망시키고 또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게 부동산 부패고 거기에 대표적인 여당의 위선과 부패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누가 저를 건드리지 않으면 온건하지만 저의 정의감과 또 제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저는 아주 리액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분노와 정의감 이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가짜 능력과 가짜 공정을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뭐 겁날 게 없습니다. 네,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후보님의 강점이 그 전국을 찌르는 상대방의 전국을 찌르는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어떤 전략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이 상대가 홍준표 후보입니다. 본인의 대표 공약이나 슬로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자꾸 그걸 워낙 이거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 이상한 방향으로 또 저를
또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님 원하시는 대로 매우 원론적인 철학과 뭐 공부를 해서 알 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위주로 하면서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국민들 앞에 날카로운 검증을 하지만 좀 품격 있고 보는 분들이 좀 흐뭇하게 토론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굉장히 토론 흥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시청자분들께 어떤 강호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삶이 어려운데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이 나라의 현실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후보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욕심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 원 후보님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또 단호하고 톡톡 튀는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또 실무진과 대변인 등 많은 캠프분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원 후보님 인터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주자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후보 만나야죠. 원희룡 후보와 맞붙는 홍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홍준표 후보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꼽자면은 토론하면은 빠지지 않는 분인데요. 정치 경력 26년이고 어떤 질문에든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있는 경륜을 소유한 분입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빨리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 후보 간의 토론을 굉장히 아까 많은 시청자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치 경력 26년에 최고의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 조금은 떨리실까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자기 의사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은 미국처럼 1대1로 치고받고 하는 토론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TV 토론은. 그래서 상당히 언제나 새로운 토론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이제 토론 전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홍 후보께서는 약간 이제 원 후보님의 이제 상대하는 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 토론입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이기 때문에 국가의 거대 담론을 두고 통치 철학이라든지 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지 대통령 토론이지 마치 고등학교 화학 수업 시간에 있을 그런 토론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오늘 원 후보도 아마 그걸 다 감안하고 나왔을 겁니다. 예. 네, 토론회장 앞에 지지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요새 약간 무야홍, 무대홍 이런 약간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지자분들께서는 또 홍준표 후보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죠. 이제 콜라같이 톡 쏘는 질문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은 당내에서는 제가 제일 맏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마지막까지 토론 준비 여념 없으신데 아까 소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 지금까지 저와 박석영 기자가 나눠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오른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잠시 오후 5시 반부터는 유승민, 윤석열 후보의 맞수 토론이 이어지고 끝나자마자 원희룡, 홍준표 후보가 토론 대결을 펼칩니다. 저희까지 YTN 부장원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치부 두 기자 박석영, 부장원 기자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4명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시작합니다. 활발하고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부정현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최진 원장과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서 예. 묘역, 5.18 묘역을 이동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입구 바닥에 깔린 전두환 비석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는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을 겨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뭐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면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 강도도 살인 강도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우리 전두환 그분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도 했어요.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씨를 존경해서 밟기 어려울 것이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모처럼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났죠. 예, 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다. 국민의힘은 뭐 전두환 5공세를 후회다. 뭐 이렇게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본선에서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 저 부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한데 네. 이렇게 세게 윤석열 발언, 5.18 발언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를 결집시키는데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가 지금 사실 원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했다고 하는데 통화 사실 공개를 놓고서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인 원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원팀은 쉽지 않다, 어렵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낙연 후보가 뭐 부인하고 뭐 최근에 뭐 경기도 주변에 이렇게 산책도 다니면서 이렇게 자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사실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고요. 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모든 논리를 예. 다 뒤집어서 가야 되지 만나야 되지 이재명을 지지하고 도와주려면.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2달, 석 달 동안 신랄하게 맹렬하게 공격했던 이재명에 대한 부도덕성의 논리 이거를 다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예. 쉽지 않죠. 그렇군요. 화합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많이 노력을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그냥 네. 전화 한두 통 하는 것 말고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많이 공을 들여야 될 겁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모든 대선 후보들도요. 경선에서 진 후보들 하는데 보통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군요. 예, 집 앞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예, 아주 사정상 고개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예. 정말 깍듯하게 온 정성을 다 쏟았죠. 근데 그게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딱 돌아오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의 마음도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캠프 사람들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또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경선은 끝났는데 그리고 더 좀 다소 황당한 건 아직도 여전히 뭔가 상황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리 이낙연 쪽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검찰 대장동에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올 것이다 예. 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만나지 않은 건 뭔가 이재명에 대한 뭔가 반감이 있다라는 기대감. 예. 그리고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새로운 대장동 악재들이 터져 나오니까 예. 결정적으로 뭔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직도 오늘 현재까지 갖고 있다는 것, 참 이게 무서운 민주당의 현실이죠. 청와대 이야기하셨는데 청와대는 언제쯤 이재명 후보를 초청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불안초조할 겁니다. 네. 다른 과거 후보는 2, 3일에 만났고 길어야 뭐 10일인데 벌써 지금 12일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 4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탈락 후보를 껴안는다. 이거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본인 지사직 사퇴. 이게 좀 안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 대통령 만나는 것. 아. 이거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야 민주당의 선대위, 대선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4가지 4단계 프로세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딱 만나면 일거에 많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볼까요? 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또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지금 몇 명이서 자, 우리 의원님들 숫자 한번 세보세요. 저희가 현역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5명으로. 아니 지금 우리가 뭐 그게 예의 제기 상황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거예요 검찰이요. 안 돼. 가슴이 아니 49명까지 가능하잖아 3단계에서. 오늘 너무 인원이 많이 오셔서. 아니 인원 많이 오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회의하러 왔는데 왜 방역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49명까지 들어갈게요. 49명 들어가겠습니다. 방역 수칙 49명이에요. 비서부장 검사 몇 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20년 했죠.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 사실을 기소하면서 뺀다는 거 한번 경험해봤어요. 이런 엄청난 짓을 해놓고 야당이 항의하겠다는데 5명이고 인원을 제한한다고? 예? 열어요 빨리. 저희 검토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요? 왜 현관문을 안 열어요? 아, 문 못 열겠다는 거예요? 예? 5명만 들어오라고요? 오명으로 제한한다는 근거도 어렵고 심리도 아니고. 이게 도둑은 도둑질하고 나면 겁나는 거예요. 들킬까 싶어 겁나는 거예요. 이재명 살리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네, 검찰이 어제 밤에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제 구속 기소했는데 예. 국민의힘 주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됐었던 배임 혐의를 뺐다. 예. 그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재명 일병 구학인지 이재명 일병 죽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구학인지 죽이기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특검의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을 보면은 뭐 말하자면 고소장에 이재명이 불리한 내용들을 많이 뺐다 뭐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뇌물 액수도 지금 8억에서 3억 5천원 줄이고 그리고 또 나오는 얼마 전에 또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 못 찾고 말이죠 검찰이 거기다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얘기가 검찰 내부에 이재명 지사 수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실무 사이에 또 갈등을 빚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단 시시비비를 떠나서 정말 짜증 나는 거고 국민에 대해서 정말
후보들의 자태에 대해서 비호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저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저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구하기가 아니라 힘들게 만들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다소 힘들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이재명 살리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오늘 또 SNS에 그 계획에 사과 주는 그 사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토론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 후에 사과가 3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과해라 하니까 이제 뭐 돌잔치 뭐 사과 잡은 것 하고 또 오늘 또 계획에 또 사과 주는 장면, 그래서 사과 계속 등장하는데 저게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비판한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실수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좀 민감한 실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윤 후보에게 사실 악영향이 큽니다. 의외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또 이제 유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제가 차제에 말씀드린 모든 정치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유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유감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어떤 후보 대해서 여야 불문하고 유감이란 표현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오히려 더 화납니다. 그렇군요. 솔직하게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쿨하게 사과하는 게 낫습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최 원장께서는 그동안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물론 역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을 잡아야 결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랬던 발언들이 이 중도층을 마음을 얻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도층이라는 거는 이제 20, 30대나 자영업자나 서민들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정치 여야로 확실히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의식주가 중요한 사람들은 대선 후보들의 실언이나 발언, 실책, 도덕성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에 이거 점점 이제 가랑비에 점점 옷이 젖듯이 점점 하나둘씩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실언 실책을 해도 지지율이 바로 똑 떨어지지 않는다? 별로 걱정 없다? 이건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렇군요. 소리 없이 서민들 사이에서 떨어지다가 어떤 계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지지도가 그때부터 쑥쑥쑥쑥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렇군요. 그 처음에는 이런 발언 논란들이 여론조사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게 쌓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실언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얼핏 봐서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두테르테 주 20시간 대구 밀란에서 뭐 아프리카 뭐 선발해서 제가 얼핏 10대까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언어의 실수, 언어의 미숙함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게 혹시 사고의 미숙함이나 혹은 국정 능력의 미숙함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사자 대결, 가상 사자 대결 여론조사를 좀 보고 분석을 좀 해주세요. 자, 국민의힘에선 누가 나오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백중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선 사자 가상 구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 31, 심상정 7, 안철수 9 이렇게 돼 있고요. 홍준표 의원과 붙었을 경우에는 33, 30,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선 사자 가상 구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가 보시다시피 거의 3% 이내 차이로 오차 범위의 구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현재 대선 구도는
사자 구도다, 4강 구도라고 봅니다. 4강 구도. 4강 구도다. 예, 왜냐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무섭고 똘똘 뭉쳐있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중도층과 단일하고 연대를 하느냐가 결국 막판 대세를 판가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전략이나 발언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데 총렬 기지로 이루는 것이 이번 대선의 최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중도층 하나의 당이나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무섭고 똘똘 뭉쳐있는 세대죠. 20, 30대 뭐 영세민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요. 그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여야가 검찰에 찾아가고 막 대결하고 이런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중도층 누가 잘했는지 잘못인지 잘 모릅니다. 자, 볼까요? 자, 비호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60, 홍준표 후보가 59, 윤석열 후보가 62, 심상정 후보 62, 안철수 후보 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많이 높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비호감도가 또 이제 비슷하네요, 대충. 거의 후보가 뭐 마카할 정도로 비슷하고 지지율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전두환 논란이나 뭐 그동안 엑스파일 뭐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1, 2위를 달리고 온 후보들이 참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잡아서 여야 후보 다 싫다라는 그런 아주 이 비호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MBN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국감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정평가가 52.8이 나왔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여당에서는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잘했다가 33.8, 못했다가 52.8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완승을 거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잘했습니다. 저도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잘했다. 완승을 거뒀다. 8대1로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건 아닐 것 같다. 말하자면 내용은 똑똑하게 잘하게 판으로 방어했을지 모르지만 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건 좀 딱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뭔가 있다. 불안하다. 저 말이 사실이 아닐 것 같냐라고 국민들이 고개를 크게 기우뚱거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치, 저 여론조사 수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새겨들고 그 부분 깊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는 아쉽게도 미완의 도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서 누리호 보완 작업에 나섭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16분간의 비행 과정, 각 단과 페어링 분리, 2단, 3단 점화 등 4단계의 관문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 위성 모사체를 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3단 로켓은 521초 동안 연소하며 속도를 올린 뒤 지구 궤도에 위성 모사체를 초속 7.5km의 속도로 진입시킵니다. 그런데 3단이 475초 만에 연소가 끝나면서 위성 모사체의 속도가 느려져 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남태평양 추적소에서 비행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계측된 데이터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측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구원들이 분석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이라는 임무에 실패했지만 누리호의 첫 도전은 기술적 난관을 대부분 돌파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습니다. 한 걸음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확인과 보완, 개선 작업을 거친 누리호는 내년 5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싣고 두 번째 발사에 나섭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다양한 간편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쌀로 만든 간편식도 인기인데요. 쌀 소비까지 늘어나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의 점심시간. 젊은 직원 둘이 사무실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즉석 볶음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고 즉석 쌀국수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식사 준비 끝. 10분 만에 점심을 끝냅니다. 요즘 일을 하다 보면 밥대를 뭐 놓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니까요. 먹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주로 냉동밥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작년 매출이 2015년 설립 때보다 무려 36배나 늘었습니다. 채소나 해물, 고기 볶음밥과 국밥 등 즉석 제품이 인기를 끈 겁니다. 코로나19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간편 편의식이 젊은 층들만 먹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먹는 주식입니다. 가공 편의성을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내 쌀 간편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약 9천억 원. 2000년대 들어 1인 가구가 2배 이상 많아진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식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쫄깃한 맛을 살린 쌀국수나 쌀 파스타, 스파게티 등 새로운 제품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 쌀면이 즉석면, 현재 시장에 없는 그런 즉석면을 또 다국적 맛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문화로 매출 상승을 이바지할 겁니다. 다양하고 맛있어진 쌀 간편식이 바쁜 현대인의 한 끼를 건강하게 책임지고 쌀 소비도 늘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며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은 4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물러나고 다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맞수 토론의 생중계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